한국 음악사에서 첼로 하면 나덕성 선생을 꼽게 됩니다. 일평생 올곧은 정신으로 또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평생 첼로와 교수와 이 작업을 통해서 오신 분이 바로 나덕성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최근에요 우연히 선생님 생각이 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예술원 회장에서 퇴임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그 임기가 얼마였고 어떤 작업을 하셨죠? 이제 2017년 12월 그 비슷한 날에 시작해서 2년 임기를 마치고 그게 벌써 이제 지난주일입니다. 금요일 날 퇴임식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술원 회장의 음악 쪽에서 회장을 맡는 것은 아마 김성태 선생 이후에 이제 나덕성 회장님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1990년인가요? 한 30년 되나요? 30년 전에 김성태 선생님이 한 번 역임하시고 그 후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회장직을 수행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마지막 봉사라고 하는데 회장님께서는 정말 80인생에 최고의 어떤 마무리를 예술원 회장으로 했었으니 참 음악 사적으로도 참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귀중한 제 평생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직책을 맡아서 수행하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간 동안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심부름 이 예술원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그 과정을 쭉 보면 마치 선생님께서 뭐 서울 출신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전주고등학교 나오셨죠? 전주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어려웠던 시절은 서양에 대한, 서양 악기에 대한 뭐 이런 거 접근이 조금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전주고등학교에서는 훌륭한 음악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 성함은 박평수라는 선생님이신데 일찍이 바이올린을 공부하시고 그래서 그 우리 학교에 학생들에게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콘트라베스 등 그리고 관악기 당시는 이제 취주악 브라스 밴드가 아주 성을 뗍니다. 왜냐하면은 1950년 우리 그 6.25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우리가 그 시대에 중고등학생이거든요. 50년대. 그때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모든 게 전쟁의 그 후유증으로, 사람도, 마음도 황폐화 되어 있고, 모든 그 시설이나 파괴되어 있고, 이런 데에서 희망 찾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에 훌륭하신 선생님이 부임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그 미래의 문화로 일꾼을 만든다는 생각과 또 어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음악, 클래식 음악을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은 이렇게 좋은 음악인지는 몰랐습니다. 지나고 보니 정말 좋으신 선생님입니다. 그때 선생님으로부터 감화를 그렇습니다. 크게 받으셨군요. 왜냐면 그 첼로, 바이올린 이 악기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위로받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아주 정직한 음악이다라는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베토벤의 그 운명교향곡도 필사해서 우리가 연주한 곡 있고 또 전원교향곡이니 규모는 작지만 그리고 뭐 오버처 서곡으로서 모차르트 피가로 결혼 뭐 그때 레하를 금과은 이런 그 곡들을 많이 연주했어요. 그때는 그 재미로 한다기보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냥 연주하는 것이 깊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평생 음악가로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기회가 지금 이제 전쟁 말씀하셨는데 예.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저 기억에도 전기가 아까워서 전기 다른다고 일찍 그렇습니다. 불 끄고 예. 잔 시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국비유학생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나요? 국비유학은 제가 이제 조금 더 후회로 예. 진행되지만 중고등학교 그 시절에 음악을 하거나 하는 거는 특별활동 시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중고등학교 방과 외에 예. 그래서 음악부에서 활동하는 일인데 거기에 그 심취돼 있었어요. 예. 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6.25 바로 후에 51년도에 자꾸 오시고 10살 때입니다. 아, 선생님 예. 10살 때. 제가 10살 때 예.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 네. 아버님은 그 생존해 계실 때 저와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었고 네. 가장 즐겁게 아버님과의 친구같이 지내던 그런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도 음악을 좋아하셨나요? 엄청 좋아하셨는데 아, 네. 그 뿌리는 전주 하면은 그 교육의 도시요, 문화의 도시요, 뭐 여러 가지 이태조의 창건의 도시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뭐라 그럴까 유물들 또는 네. 그 문화재 뭐 이런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찍이 선교사들이 네. 평양, 전주, 대구 뭐 이런 곳에 교회 또 병원 네. 또는 학교 이런 걸 건립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 몇 회 안 되는 졸업생으로서 그 학교는 이제 신흥학교, 그 다음에 예수병원, 전주 서문교회 이렇게 지었는데 그 당시 선교사들 7분이 오셨는데 때는 1893년에 예. 레이놀드 선교사를 비롯한 7분이 선교사들이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가지고 가마 타고 나귀 타고 이러고 무로무로에서 전주, 전라도의 전주 또는 저 경상도의 대구 또는 저쪽 그 평양 이렇게 선교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닌 그 교회는 일찍이 그 선교사들의 덕택에 선교 덕택에 서양 음악을 일찍이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5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연주한 그 기록도 있고요. 그 건축물도 미국의 아름다운 그 벽돌 건축물로서 한 1000명쯤 들어갈 수 있는 좌석이 있는 2층 아름다운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려서는 교회 뜰에서 놀았어요. 그 종탑 소리 듣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뭐 공부하던 추억도 있고요. 자, 그러면 그 유학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제가 60년에 그러니까 196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서울을 진학하게 되죠. 진학하면서 동시에 서울 시립교향악단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그 오디션인데 이름도 없는 어느 그 청년, 앳된 청년이 오디션을 왔단 말이죠. 이게 누구냐? 어디서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당시에는 음악학교는 서울대학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화여대학에 음악과가 있었고 연세대학에 종교음악과가 있었습니다. 신과대학에. 그런데 아무도 그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디션 할 때 초견곡을 내놓습니다. 그 초견곡은 베토벤 운명교향곡 2악장, 3악장, 그 다음에 모차르트 피가로교는 이것도 서곡인데 앞에 부분이 꽤 어려워요. 빠르죠. 그 베토벤 곡도 2악장은 아주 아름다운 첼로부터 시작하는 멜로디고 3악장은 아주 빠른 그 첼로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오케스트라 오디션 할 때는 반드시 그 곡을 듣게 돼요. 한번 시켜본다고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그 재능을 파악하나. 그걸 켰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초견이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때 다 제가 사부를 했어요. 사부를 어떻게 하냐. 필사본이죠. 우리 음악 선생님이 이 파트보가 없으니 돌아가면서
그 필사를 하라고 스코어 총보를 내주고 그 총보가 뭐 플룻 오버 클라피스 쭉 열 몇 가지 맞아 이제 콘트라베이스 타악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우리가 필사를 했어요. 악보를. 네.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네. 악보가 같으면 다른 줄로 넘어가니까 네. 손으로 짚으면서 첼로 파트볼을 필사했죠. 그리고 눈에 환해 있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마디마디가 다 기억이 나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요. 그리고 악상 기호까지도 표기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곡을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악보를 읽게 됐죠. 그러니 저한테는 뭐 정답을 보고 하는 정답을 보고 그 이상하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 어리다. 안 뽑아줬어요. 그래서 좀 화가 났어요. 잘한다는 하는데 저놈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안 뽑아줬어요. 가을에 또 다시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경희대학에 계셨던 김생려 교수님이 서울시립교향악단 초대 지휘자이면서 그때 당시 지휘자였어요. 두 번째 오디션 하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연주자가 더 필요하다. 뽑아줬습니다. 그때 당시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위치가 저 사직공원, 서대문 저쪽에 사직공원 내에 지금은 뭐 시립 어린병동으로 뭐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공원 안에 있는 어느 그 허름한 2층 건물이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습실이었어요. 거기를 출근했죠. 그리고 이제 학교는 제가 장학금을 받아서 경희대학을 4년 그 장학생으로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 말로 하면 뭐 최연소, 최연소로 들어갔죠. 단원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악단 생활이 거기서 그치질 않았습니다. 계속 연주도 하고 뭐 이런 활동 도중에 1961년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박정희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 하면서 예그린 악단이 조직이 돼요. 그렇죠. 예그린 악단. 그게 61년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향에 잘 있던 전대 그 여러 악단에서 사람들이 지망하고 또 때로는 차출되고 그때 서울시향에 부악장으로 계셨던 남창현 선생이 여기 악장으로 오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그 김생려 선생님이 그 무렵에 예그린 악단 지휘자로 감독 겸 지휘자로 부임하시면서 저를 콜을 하셨어요. 나덕성이 잠깐 좀 여기 좀 와라. 근데 그때 연습실은 어디냐면 그 도남문 건너편에 운영궁이었습니다. 운영궁에서 그 연습을 하게 되는데 잠깐 오라고 그랬는데 자네 좀 여기서 하면 안 되나? 그래서 그때는 두말할 것 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그린 악단에 이제 반주하는 그 오케스트라. 그때 예그린 악단은 그 관현악 규모의 악단이 있고 또 합창단이 모여져 있었고 또 무용 때로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소위 그 가무를 통괄하는 악단의 이제 연주자로 왔죠. 그래서 악단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게 어찌어찌 해야 그 1년 반 만에 해산됩니다. 그게 초창기 예그린 악단이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때 제가 원하는 음악도 별로 아니고 클래식으로 단련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그 대중음악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신곡이니 이제 김희조 선생님 등 여러분들이 이제 편곡한 곡들을 연주하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KBS 교향악단으로 이직하게 됩니다. KBS는 다시 또 들어가는데 그게 1963년 3년에 그때 임원식 선생님은 이제 다시 또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김생려 선생님과의 인연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임원식 선생님과의 인연이 63년부터 시작돼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2002년 8월 26일 돌아가실 때까지 때로는 지휘자와 연주자 때로는 서울예고 교장 선생님과 첼로 강사로 때로는
그분이 그 세계 청소년 음악 연맹에 가입한 JMI인가? JMI죠. 예, JMI. 그게 국제 청소년 음악 연맹, 주니스 뮤지컬 인터내셔널이라는데 그게 1973년도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데 임 선생님에 의해서 가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첫 가입이에요. 그 후로 이제 우리나라의 영재 교육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그 계기도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 큰 계기가 된 거죠. 청소년 오케스트라. 오늘날의 뿌리가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국제화. 소위 국제화. 그 이택주 악장도 악장도 그렇죠. 다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전 세계 약 30여 개국 국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소위 그 문명국 유럽의 거의 대부분 유럽의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뭐 어리할 거 뭐 아일랜드 다 할 거 없이 그리고 미국 또 캐나다 전 중남미의 뭐 에콰도르, 베네수엘라까지 뭐 그래서 한 30여 개국 해서 그 모인 국제 청소년 음악 연맹. 그게 이제 당시에는 유네스코 산하기관으로서도 인정받고 있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그분과의 인연이 저도 그 가르치는 것의 역할도 했고 또는 국제 그 청소년 음악 연맹의 총회에 매년 대표로 나가는데 일을 같이 하셨죠? 같이 했습니다. 제가 총무 역할도 하고 그 역할을 하는 바람에 임 선생님의 눈에 띄어서 한 14, 15년을 대표로도 제가 참석하게 되고 하게 됐습니다. 이런 계기가 있고 유학은 그러니까 KBS 교향악단에서 잘 하고 있는데 69년도 뭐 독주에도 이제 처음 하게 되지만 그 후로 우리나라에 독일 문화원이 창설하게 됩니다. 저기 그 남산에 그게 69년도에 1969년도에 그 건립하는데 아무튼 그 초대 독일 문화원장이 한스 잘만이라고 하는 분이 부임 오셔가지고 그분이 음악을 좋아하세요. 아주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초창기에 독일 문화원이 1969년도에 거기 세워지면서 설립하면서 그분 그 부임하시고 거기는 그 남산 가시면 지층이 이렇게 보이는데 산을 깎아서 있기 때문에 한 7층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쭉 올라 강당도 있고 우리나라의 피아노가 슈타인의 피아노가 몇 대 없던 시대에 거기 슈타인의 피아노도 강당에 중간 규모에 들여오기도 하고 그분이 음악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 바로 전에 그 KBS 교향악단에 그때 당시는 안용구 선생님이 악장으로 계셨고 그다음에 후임에 이재헌 선생님이 또 악장으로 계시고 저는 수석에 양재표 선생님이 계셨고 제가 부수석으로 있었습니다. 젊음에도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두고 주거니 받거니 나중에 이제 수석으로 하지만 그 한스 잘만 선생이 초대 원장이죠. 우리나라 이 열악한 시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그 독일 연방공화국 그 소위 스탬프가 찍혀 있는 인쇄된 악보, 베토벤 그 교향곡 전곡, 뭐 브람스, 슈만, 모차르트, 박 할 거 없이 그 전통 음악의 악보를 무상으로 기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인쇄된 악보를 보기 시작했고 바야흐로 오리지널 인쇄 악보. 그때 엄청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감동받았죠. 그리고 다 너무 눈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보현 악보로 오케스트라 보면은 저 프린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알 수 없는 것도 이게 좀 의문스럽다, 이상하다 하면은 질문하면 반드시 이상한 것가 또 생기고 보는 눈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이 발전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유학도 가야 되고 뭐 20대니까 뭐 교향악단에 머물러서 잘한다 소리만 듣는 이건 아니었다고요. 더 공부하고 싶고 뭐 그런데 때마침 안용구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서울대 교수로 부임하시고 독일과 유럽에서 영국 등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안용구 선생님이 악장으로 오시는데 같이 실력을 많이 했어요. 하시자고. 그래서 그분이 미국 가시면서 미스터 나 당신도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자기가 피바디 대학으로 교양교수로 가는데 여기 어느 시기가 되면은 와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근데 때마침 제가 1971년도에 한국의 교향악단 대표로 월드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세계 교향악 연주회의 대표로 가게 돼 있어요. 네. KBS 교향악단이 명칭을 바꿔서 그때 국립교향악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네. 70년도에요.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그대로 있고, 네. 그래서 국립교향악단 대표 한 사람, 첼리스트, 시립교향악단 한 사람, 비올리스트, 이렇게 지명해서 쳐 왔어요. 이게 우리 교향악단에서 누구를 보내야 될 건가 할 때, 이거는 누가 개인이 가는 게 아니다. 투표해서, 수석들이 투표해서 보내자. 그래서 제가 선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는데 각 신문에 지금도 보면은 다 나올 겁니다. 세계 교향악단 연주회 나덕성이 월드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데 그 140명이 각국에서 뉴욕의 링컨 센터, 뭐 카네기홀, 또 저기 남쪽에 플로리다에 그때 처음으로 그 디즈니 월드라는 그 리조트를 큰 그 세계적인 리조트를 건설 뭐라고 할까 오픈하는 시기예요. 로스앤젤레스는 디즈니랜드라고 기존에 있던 건 이제 규모가 작고 여기 뭐 어마어마하면서 뭐 호텔, 음악 시설 별거는데 거기 그다음에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가 그때 또 오픈됩니다. 그 연주회장, 오페라홀, 그 야외극장 하면서 그 순회 연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미국 대표로 갔을 때 서울시향에서는 그 돌아가신 이재옥 선생님이라고 비올리스트, 당시 서울대 교수를 겸임하고 계셨고, 저는 KBS 교향악단, 다시 이제 이름을 바꿔서 국립교향악단으로 하죠. 대표로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안영구 선생님한테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그 온 김에 행사 다 끝나고, 벌티메어, 피바대학교로 오라. 네. 자기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 피바디 학교 선생이 로렌스 레서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만났어요. 그냥 딱 연주를 하는데 오케이 와라. 장학금도 주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좋겠다. 그런데 저는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한국의 교향악단 대표로 갔기 때문에 KBS 방송공사 사장에 보증을 서고 출국을 한 거예요. 잠깐 갔다 대표. 온다는 보증을 쓰고 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무를 수가 없다 이거죠? 없습니다. 그때 당 기억이 뚜렷한 거가 KBS 사장이 서명하면서 당신 안 돌아오면 나 여기 뭐가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띠꺼먹이도 오고 저는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는 망명객들이 많았어요. 망명객. 뭐 무슨 외교관이니 뭐 하는 사람들이 가면 안 돌아요. 그렇죠. 여기 이게 인력 손실. 그래서 외국 유학도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렇죠. 네. 예비 시험도 봐야 하고, 문교부에서 보는 시험도 봐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시사적인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나갈 때쯤 되면은 한 일주일간 무슨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교육이 지금 잃어버렸는데, 국가관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그 허락에 맞고, 그래야지 여권 신청할 수 있는 그때죠.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김포 비행장에 저희 안 사람이 어느 자동차를 빌려와가지고 여기서 바로 남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남산으로요? 남산 독일문화원. 네네. 오늘이 처음 시험 보는 날이다. 독일 정부 장학금 그 이름하여 독일 학술 교류처의 국비장학생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모님이 챙겨놓은 거예요? 서류를 다 그 동안에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 독일 문화원장이 서두르신 거예요. 서로 아니까. 이제 사모님하고 어떡하냐. 뭐 이제 임원희 선생님도 악한 나덕생이 가야 된다. 유학 가야 된다. 뭐 어쩌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길이 너무 좋다 이거예요. 이 장학금이 독일 정부 장학금인데 우리나라 줄여서 한 말 대아대 장학금이라고 하지만 독일 정부 장학금이에요. 독일 학술 교류처의 장학금. 지금도 우리나라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창들이 거기 출신들이 계속 이름하여 만나고 있고 큰 행사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장학금이죠.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시험 보고 2번, 3번 왔다 갔다 하고 면접 보고 해서
독일 유학을 가게 되죠. 그 유학 간 곳이 독일 쾰른 음대. 네. 쾰른 음대도 몰랐습니다. 우리 그때는 뭐 몰랐죠. 독일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 찾아봐야 됐으니까. 그럼 베를린이나 알고 뮌헨이나 알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독일 문화원장께서 한스 잘만 선생님께서 당신 독일 가면 반드시 쾰른으로 가야 된다. 쾰른 가서 지그프리드 팔름 교수한테 배워야 된다. 지목을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유럽에서 유명한 줄 몰랐습니다. 현대음악의 대가였어요. 현대음악의 대. 반드시 그 선생님한테. 그런데 유학 가서 학교를 찾아가니 어느 선생님 복도에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며칠 후에 연습이니까 일찍 도착해서 하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탁 들어오더니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때는 4개월 전에 독일 문화원, 독일에 있는 슈베비시아라는 조그마한 슈투트가르트 옆에 있는 독일 문화원에 가서 4개월 어학 연수를 하게 됩니다. 어학 연수. 근데 그게 아주 알찬 연수예요. 물론 가기 전에 저는 고등학교 때 제2의 국어로 독일어를 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델데스템덴 디델렌드 이거 뭐 잘잘 외우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은 회화적인 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거기 4개월 괴테 다니면서 이른바 그 표준 독일어를 구사하게 됐습니다. 다는 뭐 모르지만 불편함 없이 모든 거 이제 불편함 없이 학문적인 수준은 아니고 하는데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나 첼로 선생인데 그분이 이름이 헤르츠 블록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너 시험 볼 때 자기한테 신청하라 이거예요. 내가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나는 아니다. 지그프리드 팔름 교수한테 배우고 왔으니까. 한국에서 지정한 사람. 지정은 그분한테 배우러 왔는데 그분한테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분 되게 바쁘다 이거예요. 굉장히 바쁘니까 나는 학교 열심히 나가겠지. 당신 나한테 배우면 내가 잘 가르쳐주마. 아주 좋은 사람이다.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근데 독일 입시 제도는 그 각 선생님들이 한 대 그 방에서 학생이 들어오면은 한 사람씩 그 테스트하고 질문도 하고 그 실기 시험을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학생이 나가면은 즉시 회의를 해요. 얘가 지금 이제 금방 했는데 뭐고 이렇게 된다. 실력은 어떻게 됐다. 그 지정 곡이 있긴 있습니다. 바흐 곡을 켜야 되고 데이비드 포파라는 그 교축본이 어려운 곡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곡을 켜야 되고 뭐 소나타는 낭만곡, 그다음에 현대곡 하나, 뭐 쭉 협주곡, 오리지널곡 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씩 들어요. 그래서 한 30분을 들어요. 좀 나간 다음에 자기들 회의에서 저 학생이 들어온다는데 누가 가르쳤나? 그러면 이제 서로 그죠. 그 사람 선생이 쟤는 내가 가르쳤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 지그프리드 팔름 선생이 양보를 한 거가 자리가 없어요. 티어가 자리가. 그래서 나는 그 시험장에서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나고 어떻게 해서 왔냐, 몇 번 뭐 어쩌고 이제 한참 대화가게 지그프리드 팔름 교수한테 왔다가 이제 삐시 웃으면서 알았다고 하더니 뭐 갑을 얘기를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의사표시는 했죠. 근데 그 헬스블록 선생이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자기한테 배우기로 했는데 왜 그런데 할 수 없이 그 선생님한테 한 학기를 배우게 되죠.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한 학기가 저한테는 정말로 보석 같은 기간이었어요. 그럼 전체 기간은 얼마였어요, 학교만 다니는 건 4학기고, 수련까지 해서 2년 반, 이게 횟수는 3년이지만,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졸업은 그러니까 1974년 7월에 졸업, 디플롬을 하고, 그 후에 한 과정이 있는데, 그건 못했습니다. 그건 콘체르토 익자멘인데 우리 딸아이는 다 하고 그것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시간도 안 되고 장학금도 더 연장해서 한 번을 또 연장해서 그 스토리도 무지하게 재밌는데 극적이에요.